네, 메비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를 집필하신 이동훈 SK 바이오 투자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SK 주식회사의 바이오 투자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SK 주식회사가 첨단 소재, 그린, 바이오, 디지털 쪽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4개 섹터가 있거든요. 전 그 중에서 제 바이오 섹터를 맡아서 투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오신 이력만 보면은 이 어떤 이 돈 걱정 이런 것과는 전혀 이제 거리가 먼 삶을 사셨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 또 지금 맡으신 분이랑 또 가장 뜨거운 업종인 바이오 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데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또 연봉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쌓아놓은 돈도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이런 경제적 자유라는 주제로 책을 써서 화제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 경제적 자유를 왜 이렇게 추구하시려고 책을 쓰신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계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뉴욕에서 회사 생활할 때, 회계사 생활할 때 맨하탄이었는데 담배 피러 나가면 막 50층, 4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하늘은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제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거죠. 하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저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거 외국인으로 유학생 출신으로 취업 비자를 받아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신입 회계사 봉급으로 아이 하나 그 다음에 가족이 같이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답답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책이 있었는데 옆집 사는 밀리어네어라는 그 책을 사서 봤어요. 97년이에요. 근데 봤더니 밀리어네어들 400명을 분석해서 정리한 책이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뒤통수를 맞은 거 같죠. 미국에서 밀리어네어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밀리어네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회계사 생활에서 투자업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커리어 체인지도 하게 되고 홍콩으로 옮기면서 제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자리를 잡았죠.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뭐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면서 한 10년 전부터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CEO들하고 친해졌어요. 같이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저보고 경제 좀 가르쳐 주세요. 금융 좀 가르쳐 주세요. 투자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때 자리도 잡았고 아는 것도 좀 있고 경험도 많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하긴 하는데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거죠. 젊으니까. 멘토링을 해주면서 스타트업 CEO들하고 굉장히 돈독해지고 그 친구들을 동생들처럼 이제 케어하다 보니까 한 50명 정도의 스타트업 CEO들하고 친하게 됐어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교감을 하면서 저도 젊어지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MZ세대하고 소통하는 법을 좀 배웠다. 그러다가 작년에 클럽하우스라는 그 SNS에서 젊은 친구들 상대로 제가 이제 경제 금융 강의를 좀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27년, 25년 전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 갖고 애 키우고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했을 때 답답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MZ세대한테도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 투영된 느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되게 교감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다시 20몇 년 만에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책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투자처가 다 망라되어 있더라고요. 토지도 있고 뭐 수익형 부동산, 주식 총체적으로 이 정리해서 투자를 좀 이렇게 해야 되면 좋겠다. 그런 왕도 같은 게 좀 있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뭐 유대인의 변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투자를 연습하고 손실도 경험하고 수익도 경험하고 하는 일정 시간을 거치고 나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의 관점은 되게 뾰족해지고 명쾌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주변에 투자를 잘하시는 성공하신 분들 보면 사실은 그냥 한두 센텐스로 얘기하시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투자의 철학을. 저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 관점이 명쾌해지고 아주 뾰족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자산, 주식, 뭐 채권, 부동산 사실 투자 대상은 훨씬 더 넓게 볼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상장 주식만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 상장 주식 얼마나 투자를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봤던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다양하게 투자하시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관심이 되게 넓어져 있고 하지만 관점은 되게 명쾌하고 그래서 투자 대상을 넓게 보고 있는데 핵심은 투자 대상의 자산의 속성은 동일하다는 거죠. 내가 투자로 생각하고 그 자산을 볼 때 자산에 대한 가치, 내가 생각하는 생각 그게 맞아 떨어졌을 때 자산을 어떻게 보고 투자할지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관점은 거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넓게 보시는 게 맞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투자 철학은 좁게 생각하는 게 맞다. 우리 부사장님의 과거로 조금 돌아가서요. 이제 뉴욕에서 맨해튼에서 회계사 생활을 하시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막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단계에서 투자처를 이제 처음엔 어떤 걸 투자하셔가지고 점점 넓히셨는지 이런 경험을 좀 소개해 주시죠. 밀리어너가 되기 위해서 그 책에 쓰였던 게
공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아껴서 써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제 나이에 30대 초반에는 그 말이 더 다가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축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투자 공부도 하고 뭐 CFA 공부도 하고 시험도 붙고 뭐 강의도 하고 하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연습을 하면서 투자를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개념 없는 투자였죠. 그래요? 네. 그냥 책으로만 공부한 투자였지 제가 직접 알고 투자한 거는 없었던 거예요. 주식도 해봤고 부동산도 해봤고 뭐 다양하게 투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네. 투자에 대한 스펙트럼이 바뀌었고요. 5년은 실패 기간을 반복했고 예. 한 3년에서 5년은 반성과 성찰의 기간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사실 진정한 투자를 시작한 건 한 12, 13년? 그래요? 네. 2000년대 후반에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하고 그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 갚아나가면서 임대료를 커버하는지를 모델링을 짜봤어요. 그리고 사례를 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 100개 받던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사실은 투자를 했어요. 월세 나오는 빌라인데 저는 외국인용 빌라를 샀어요. 그 빌라를 못 보고 사는 조건이었어요. 파시는 분이 급매로 파는데 외국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볼 수 없다.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계약이 3년이라는 예. 대신 시가보다 20% 싸게.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죠. 여기가 위치가 어떻고 입지가 어떻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빌라가 토지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가의 토지 가격을 계산했더니 이분이 파는 가격보다 토지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청산 가치라고 하죠. 이거를 여차하면 토지값만 해도 이 빌라 값보다 높네 라고 생각하고 안 보고 샀어요. 여기서 핵심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입지하고 내국인이 좋아하는 입지가 달라요. 그냥 내국인이 보면 그 빌라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건 외국인에게만 임대하는 빌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투자를 했죠. 그렇군요. 사실 그게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와, 그래요? 그게 시암탉이 됐어요. 요즘으로 치면 갭 투자입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집에서 대출 받고 그 빌라에서 담보로 대출 받고 해서 저는 영원으로 샀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평상시 제가 100번을 안 봤으면 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100번을 계속 봐서 딱 느낌상 이거 된다. 최소한 나한테 흔히 말하는 요즘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하죠. 깨먹을 위험은 없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부동산 제가 딱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대체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일단 상장 주식 투자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장 주식 투자는 제가 시장을 배우는 차원에서 열심히 한 거지 여기서 제가 시장을 이긴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시장의 전문가는 하루 종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인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이기지?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 투자를 하면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특히 긴 호흡을 배워야 되겠다. 빅사이클을 배워야 되겠다. 왜냐면 IMF 위기가 왔을 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3만 원인가 했어요. 그때 제가 사볼까 했거든요. 예. 근데 못 샀어요. 무서워서.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죠. 그때 저희가 배웠던 건 이게 주식의 사이클은 5년, 10년 메가 사이클이 완벽하게 있구나 라는 걸 제가 확신을 가졌고 사실은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오히려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업무적으로는 제가 투자 자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예. 저희 고객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에게 네. 미국 주식 사자고 했어요. 미국 채권 사고, 미국 부동산 사자.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펀드를 구조를 짜서 자문을 드리고 해서 미국의 그 구제금융을 활용한 투자, 그 다음에 부실화된 은행 투자 하셨던 기관 투자자들 수익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업무적으로 그렇게 성공을 했고요. 그때 하면서. 예. 그리고 저는 그때 사실은 은행 주식을 좀 샀죠. 미국의 은행 주식. 네. 그러니까 요즘은 서학개미 많이 하지만 2009년도에 미국 주식 사는 사람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없었어요. 미국 주식을 어떻게 샀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때 증권사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주식 살 수 있는데. 제가 미국의 은행 주식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대마불사, IMF 때 살아난 회사가 다 대마불사였어요. 큰 회사는 안 망한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 살리는 거죠. 미국도 금융위기잖아요. 재무제표 부채가 너무 많이 와서 자 그거를 이제 다 덜어내는 과정에 위기가 온 건데 흔히 말하는 디레버리지가 시작됐잖아요. 봤더니 몇몇 은행은 미국 정부가 죽일 수가 없더라. 얘네를 죽이는 순간 미국 경제가 맛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의 몇 대 중요한 은행을 샀고 주변에 알려주기도 했어요. 이거 사라고. 근데 그 주식이 그 다음에 10배는 올랐어요. 와. 예. 저는 10배까지는 못 참고요. 한 4배 정도 팔았지만 제 이론을 확인한 거죠. 큰 사이클은 있고 예.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시장에서 누구나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IMF 위기, 그 다음에 닷컴 버블 깨졌을 때, 이라크 미국 전쟁, 그 다음에 리만 사태, 이 4번을 제가 봤거든요. 거의 확신을 가졌죠. 예, 그러면서 주식은 그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남들이 막 투자할 때 전 개인적으로 거의 안 해요. 그렇군요. 예, 그냥 현금 보유를 하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예. 저는 사실 이제 ETF를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대부분 다 저는 주식용 자금은 지난 몇 년은 현금 보유를 많이 했고 안전자산 위주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투자를 해야 되는 네. 거죠. 전통 투자는 주식을 했으니까 대체 투자를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때 한참 대체 투자 공부 많이 했거든요. 요즘 대체 투자 많이 말씀하시지만 사실 2010년대 초에는 대체 투자가 맞아요. 뭔지 몰랐어요. 헤지 펀드가 들어올 때였고요. 그 자산운용사의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고 있었고 사모투자 펀드가 한참 이제 기관투자가사에서 생기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자산운용업이 뮤추얼 펀드에서 대체 투자인 헤지 펀드업으로 바뀌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운용사 누굴까 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에 전문하는 회사를 찾았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실 비상장 투자에 눈을 뜬 거죠. 예. 예. 한 11년, 12년 전에 비상장 투자를 시작해봤어요. 아, 이게 상장 주식은 내가 경쟁을 해서 싸울 수 없구나. 시장에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큰 사이클을 타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럼 비상장은 뭐냐? 이거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거죠. 제가 발품을 파는 만큼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면 되겠다 해갖고 처음 한 게 그 금융, 헤지 펀드로 운용업에 그 새로운 형태가 생길 때 그걸 전문을 하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대체 투자 쪽에 계속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찾아내서 투자하는 걸 시작을 했고 2014, 15, 16, 17 거의 매년 한 2개에서 3개 회사를 찾아서 투자합니다. 누가 소개를 해줬는데 이거는 사모투자 펀드로 개인 넣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사모투자 펀드에 제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는 제가 들어가는데 예. 주변에 이제 저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어요. 예. 그러면 또 안 껴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는 게 안전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죠. 구조상으로. 그럼 제가 뭐 얘기해서 누구 한 명이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든다거나 뭐 제가 만든다거나 네. 해가지고 2019년도엔 제가 직접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지인들이 한 10명이 같이 해서 투자하기도 했어요. 제가 스타트업 하는 CEO들한테 이런 쪽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잘 알죠. 저는 잘 모르죠. 이 친구들이 이쪽은 어떤 회사가 있고 그 지형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회사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네 라고 하면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한테 소개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자연스럽게 한 1, 2년 찾아보면 만나게 돼요. 그만큼 제가 발품을 팔아야죠. 예.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강의도 해주고 이러면서 친해지면서 그 친구들을 먼저 파악해요. 예. 저는 스타트업 할 때 원칙이 2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처음 창업하는데 투자 안 해줍니다. 연쇄 창업자에게 투자합니다. 한번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거나 성공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두 번째 창업하면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이유를 알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 연쇄 창업자한테 무조건 투자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1년, 2년, 3년 지켜봅니다. 그냥 바로 투자 안 합니다. 만나서 보고 계속 지켜보면서 내가 원하는 산업 분야야. 근데 여기 플레이어들이 뭐 관련 회사가 한 4-5개 경쟁하고 있어. 근데 그 중에 2-3개를 이제 알고 지내는 거죠. 지켜봅니다. 사람이 약간 댐댐이를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스타트업은 사람이 전문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한데 사람이 더 중요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근데 자연스럽게 CEO나 그 친구가 저한테 투자 제안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한 게 한 3분의 1, 네. 제안을 받은 게 3분의 2. 그러면 이제 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제가 이제 잘 설명을 하죠. 나는 이래서 안 맞는 것 같아. 조금 더 성장시킨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투자를 하거나 주변에 좋은 투자를 소개시켜줄게. 라고 하고 아니면 제가 이제 찍어서 얘기하는 건 제가 얘기합니다. 너 모델 좋은데 내가 투자해줄게. 나한테 투자 받으면 이런 게 좋아. 내가 성심성의껏 엔젤 투자자로서 도와줄게. 그래서 저는 그 사이클을 이미 알고 있어서 거의 지금 한 8년, 9년 차에 거의 항상 매년 2-3개씩 투자해요. 근데 이 엔젤 투자에서 정말 성공하는 비율이 사실 10%만 나와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좀 성공 확률이 몇 % 정도였는지 여쭤봐야 될까요? 손실을 본 사례는 지난 8년은 없습니다. 예? 네. 저는 상장 전에 회수를 하고요. 왜냐하면 엔젤 투자의 미덕 중에 하나는 또 기관 투자자가 그렇죠. 다음 라운드에 들어오니까. 저는 그 미덕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내진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고 계속 도와주고 또 이 친구가 딴 데 또 소개해줘요. 그럼 또 지켜보고 있다가 2-3년 쳐다보다가 딱 계속 관찰하죠. 시작을
엔젤 투자 클럽 같은데 가입을 해서 정보를 얻으면서 시작하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에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젤 투자 클럽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가입을 해서 처음에는 섣부르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그 엔젤 투자 클럽에서 그 투자 대상을 가지고 와서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걸 그냥 듣는 거예요. 네. 계속 들으면서 최소한 10개 이상을 패스하셔야 돼요. 무조건 될 것 같지만 본인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한 10개 정도를 보면 뭐 IT도 있을 거고 헬스케어 쪽도 그렇죠. 있을 거고 뭐 다양하죠. 유통도 있을 거고 온라인 플랫폼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이 좀 생겨요. 비상장 투자 연습을 하다 보면 상장 주식도 훨씬 더 잘 돼요. 그렇겠죠. 예, 그럼 산업에 대한 지식이 되게 깊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검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엔젤 투자 클럽에서 얘기하는 걸 무조건 다 믿지 마시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검증하는. 그러려면 내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옛날 고등학교 친구를 찾아가게 돼요. 내 대학 친구 중에 여기 있었지? 고등학교 동기 중에 있었지? 하면서 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정보를 모으는 거죠. 그 시장에 되게 유명하신 그 슈퍼개미 한 분 중에서는 네. 맨날 전화하신대잖아요.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그분 전화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농담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쪽에 직접 연관이 안 돼 있더라도 그렇게 2년 3년을 노력을 하면 눈이 트이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생겨요. 충분히 하실 만한.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이런 중소기업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20년 전하고는 완전 달라요. 네.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때하고는 지금 지형도가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대체 투자로 비상장도 생각하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초기 투자는 뭐 작게 하시는 분은 500, 1000에도 하시고요. 예, 뭐 3천만 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분명히 위험 자산이에요. 그렇죠. 기업 가치도 굉장히 작으니까요. 네, 작고 매우 위험 자산이라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